워렌 버핏의 삶의 철학. 성공은 돈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일을 매일 할 수 있는 자유에서 온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Chapter 1. 어린 투자자, 세상의 규칙을 보다. 1930년, 미국 네브래스카 주 오마하. 대공황의 여파가 여전히 미국 전역을 짓누르던 시절, 한 소년이 태어났다. 그의 이름은 워렌 에드워드 버핏. 세상은 혼란스러웠고 사람들은 불안했으며 미래는 불투명했다. 하지만 이 소년은 훗날 그 불확실성 속에서 가장 확실한 길을 찾아낸 사람이 될 운명이었다. 버핏의 아버지 하워드 버핏은 증권 중개인이었다. 집안 분위기는 늘 숫자와 주식, 경제 이야기로 가득했다. 어린 워렌은 저녁 식탁에서 아버지와 손님들이 나누는 대화를 귀 기울여 들었다. 그들은 기업의 가치에 대해, 주가의 흐름에 대해, 그리고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동화책을 읽을 나이에 워렌은 숫자가 만들어내는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6살 때였다. 워렌은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료품 가게에서 코카콜라 6병 한 묶음을 25센트에 사서 낱개로 5센트씩 팔았다. 30센트를 벌어들이고 5센트의 이익을 남긴 것이다. 그날 그는 처음으로 차익이라는 개념을 몸으로 익혔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구조를 이해한 순간이었다. 사람들은 편의를 위해 기꺼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한다는 것, 그리고 그 틈새에 기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남들과 달랐다. 같은 또래 아이들이 야구장에서 뛰어놀 때 워렌은 집 앞 계단에 앉아 스톱워치를 들고 지나가는 자동차 번호판을 세웠다. 그는 숫자가 만들어내는 패턴을 찾는 것을 좋아했다. 어떤 숫자가 더 자주 나오는지, 어떤 시간대에 차량이 많이 지나가는지를 기록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10살이 되던 해, 그는 아버지를 따라 뉴욕 증권거래소를 방문했다. 거대한 홀 안에서 사람들이 소리치며 숫자판을 바라보는 모습은 어린 워렌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곳에서 그는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눈으로 목격했다. 주식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믿음이었고 미래에 대한 계약이었으며 기업이라는 실체의 일부였다. 그날 이후 워렌은 매일 아침 신문의 주식 시세표를 읽기 시작했다. 숫자들이 춤추듯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며 그는 그 이유를 이해하고 싶었다. 11살, 1941년, 워렌 버핏은 생애 처음으로 주식을 샀다. 회사 이름은 시티즈 서비스 시티 서비스. 가격은 주당 $38였다. 그는 그동안 신문 배달과 자빌로 모은 $114 50센트를 투자해 세 주를 매수했다. 누나 도리스도 같은 금액을 투자했다. 두 남매는 떨리는 마음으로 주가의 등락을 지켜봤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주가는 곧바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38에서 $27까지 내려갔다. 워렌은 밤잠을 설쳤다. 누나는 매일 언제 오르냐고 물었다. 그는 책임감에 짓눌렸다. 자신의 판단 때문에 누나의 돈까지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었다. 몇 주 후, 주가가 $40로 회복되자 그는 서둘러 주식을 팔았다. 작은 이익을 남기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가 판 직후 그 주식은 $200까지 치솟았다. 워렌은 충격을 받았다. 만약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5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다. 이 경험은 그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남겼다. 조급함은 투자의 적이다. 단기 변동에 흔들리지 말고 본질을 봐야 한다. 감정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11살 소녀는 이 뼈아픈 실수를 통해 투자 철학의 첫 번째 기둥을 세웠다. 워렌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도했다. 신문 배달은 기본이었고 중고 골프공을 주워 닦아서 되팔았으며 핀볼 기계를 이발소에 설치해 수익을 나눠 가졌다. 15살 때 그는 이미 $1000 이상을 모았다. 당시 어른들의 연봉이 $2000 수준이던 시절이었다. 그는 그 돈으로 네브래스카의 농지 40에이커를 사서 소장농에게 임대했다. 15살 소년이 부동산 투자자가 된 것이다. 그러나 버핏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구조에 매료되어 있었다. 그가 일하지 않아도, 자고 있어도 돈은 계속해서 불어났다. 이자가 붙고 배당금이 들어오고 자산이 증식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자유가 아닐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만약 내가 충분한 자산을 모은다면 나는 평생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 이 질문이 그의 인생을 관통하는 동력이 되었다. 고등학교 시절, 그는 또래들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친구들이 데이트와 파티에 몰두할 때, 워렌은 도서관에서 기업 연차보고서를 읽었다. 그는 숫자 속에서 이야기를 읽어냈다. 매출이 증가하는 이유, 부채가 늘어나는 원인, 경영진의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를 스스로 분석했다. 그에게 투자는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이었다. 16살, 워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이미 $5,000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는 대학에 가지 않고 곧바로 사업을 시작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강력하게 반대했다. 내가 배워야 할 것은 아직 많다. 결국 그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에 입학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시간은 그에게 만족스럽지 않았다. 교수들은 이론을 가르쳤지만 워렌은 이미 현장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운 상태였다. 그는 2년 만에 와튼을 떠나 네브래스카 대학교로 편입했고 불과 3년 만에 학사 학위를 받았다. 졸업 후 그는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지원했다. 면접에서 그는 자신감 넘치게 자신의 투자 경험과 철학을 설명했다. 하지만 결과는 불합격이었다. 면접관들은 그를 너무 어리고 미성숙하다고 평가했다. 워렌은 실망했지만 곧 더 나은 기회를 발견했다. 바로 컬럼비아 대학교 경영대학원이었다. 그곳에는 그가 평생 존경하게 될 스승, 벤저민 그레이엄이 있었다. 하지만 컬럼비아로 가기 전 워렌에게는 또 하나의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복리의 마법이었다. 그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깨달았다. 만약 자신이 매년 평균 20%의 수익률을 낸다면 10년 후에는 6배, 20년 후에는 38배, 30년 후에는 237배가 된다는 것을. 이 단순한 수학적 진실이 그의 인생 전략을 완성했다. 높은 수익률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워렌 버핏이 16살에 깨달은 부의 비밀이었다. 어린 시절의 워렌 버핏은 천재가 아니었다. 그는 단지 호기심이 많았고 끈기가 있었으며 세상을 다르게 보는 눈을 가졌을 뿐이었다. 그는 돈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돈이 주는 자유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감정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일찍부터 알았다. 그가 세상의 규칙을 보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시기였다. 사람들은 감정에 휘둘리고 시장은 단기적으로 비합리적이며 하지만 결국 가치는 인정받는다는 것.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가 훗날 그를 세계 최고의 투자자로 만들 토대가 되었다. 워렌 버핏의 어린 시절은 화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속에는 이미 위대함의 씨앗이 심어져 있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용기와 단순함 속에서 본질을 찾아내는 지혜였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그를 평범한 소년에서 전설로 만들어준 힘이었다. 챕터 2. 스승을 만나다. 벤저민 그레이엄. 1950년 20살의 워렌 버핏은 인생의 전환점 앞에 서 있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거절은 그에게 상처였지만 동시에 더 나은 문을 열어주었다. 그는 우연히 한 권의 책을 읽게 되었다. 제목은 현명한 투자자 The Intelligent Investor. 저자는 벤저민 그레이엄.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워렌은 전율했다. 마치 자신이 평생 찾던 언어를 발견한 것 같았다. 주식은 도박이 아니다. 그것은 기업의 일부를 소유하는 행위다. 이 한 문장이 그의 세계관을 뒤흔들었다. 그동안 월스트리트는 주식을 마치 카지노 칩처럼 취급했다. 사람들은 차트를 보며 예측하고 소문을 듣고 매수하고 공포에 질려 매도했다. 하지만 그레이엄은 달랐다. 그는 주식을
기업이라는 실체의 일부로 바라봤다. 주가가 아니라 가치를, 단기 변동이 아니라 장기 본질을 보라고 말했다. 워렌은 이 철학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는 즉시 컬럼비아 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지원서를 냈다. 이유는 단 하나. 벤저민 그레이엄이 그곳에서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합격 통지를 받은 날, 워렌은 오마하에서 뉴욕행 기차에 올랐다. 그의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했다. 드디어 자신이 평생 존경할 스승을 만나게 된다는 기대감이었다. 컬럼비아의 첫 수업,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워렌은 단정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을 보았다. 벤저민 그레이엄. 그는 조용하고 차분했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다. 그레이엄은 칠판에 간단한 공식을 적었다. 기업의 내재 가치, 시장 가격 안전마진 margin of safety. 그는 학생들에게 말했다. 투자란 이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행위다. 가치가 $100인 기업을 $50에 사는 것. 그것이 진짜 투자다. 나머지는 투기에 불과하다. 워렌은 펜을 쥔 채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의 노트는 빽빽하게 채워졌고 매 순간이 계시처럼 다가왔다. 그레이엄의 수업은 단순히 숫자를 분석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고방식을 바꾸는 훈련이었다. 그는 학생들에게 물었다. 당신은 주식시장을 어떻게 보는가? 대부분의 학생들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곳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레이엄은 고개를 저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 투표기 voting machine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울 weighing machine이다. 이 비유는 워렌의 뇌리에 깊이 새겨졌다. 단기적으로 시장은 감정과 군중 심리로 움직인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팔고 탐욕에 산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은 결국 기업의 진짜 가치를 정확히 측정한다. 진실은 언제나 드러난다.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이 깨달음은 워렌에게 인내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그레이엄은 자신의 경험담도 들려주었다. 그는 1929년 대공황을 겪으며 재산의 70%를 잃었다. 절망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실패 속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감정을 배제하라. 원칙을 세워라. 그리고 그 원칙을 절대 어기지 마라. 그는 무너진 후 다시 일어섰고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완성했다. 그것이 바로 가치 투자였다. 워렌은 그레이엄의 모든 말을 흡수했다. 수업이 끝나면 교수실로 찾아가 질문을 쏟아냈다. 이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만약 시장이 10년간 비합리적으로 움직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레이엄은 이 열정적인 학생을 사랑했다. 그는 워렌에게만 특별히 시간을 내어주었고 때로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투자 이야기를 나눴다. 한 번은 그레이엄이 워렌에게 물었다. 자네는 왜 부자가 되고 싶은가? 워렌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평생 할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그레이엄은 미소 지었다. 훌륭한 답이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자네는 이미 반은 성공한 것일세. 수업에서 그레이엄은 미스터 마켓을 마켓이라는 개념을 소개했다. 이것은 그가 만든 비유였다. 미스터 마켓은 매일 당신의 문을 두드리며 주식을 사겠다거나 팔겠다고 제안한다. 어떤 날은 지나치게 낙관적이어서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부른다. 또 어떤 날은 극도로 비관적이어서 말도 안 되게 낮은 가격을 제시한다. 당신은 미스터 마켓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그는 당신을 섬기는 하인이지 당신을 지배하는 주인이 아니다. 이 가르침은 워렌에게 결정적이었다. 시장은 늘 변덕스럽다. 하지만 투자자는 냉정해야 한다. 시장이 공포에 떨 때 용기를 내고 시장이 탐욕에 들뜰 때 경계해야 한다. 감정이 아니라 분석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이것이 진짜 투자자와 투기꾼을 가르는 선이었다. 그레이엄은 또한 안전마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절대 확실한 투자는 없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예측은 빗나갈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여유를 남겨야 한다. 그는 다리를 짓는 예시를 들었다. 만약 1만 톤을 견딜 수 있는 다리를 짓는다면
설계는 3만 톤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것이 안전마진이다. 투자도 마찬가지였다. 기업의 가치가 100달러라고 계산했다면 50달러에 사야 한다. 그래야 분석이 틀려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도 손실을 피할 수 있다. 이 원칙은 워렌의 투자 철학에서 절대 법칙이 되었다. 그는 평생 이 안전마진을 지켰고 그 덕분에 치명적인 실패를 피할 수 있었다. 1년간의 수업이 끝날 무렵 워렌은 그레이엄에게 제안을 했다. 저를 고용해 주십시오. 무급으로 일하겠습니다. 그는 간절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이 위대한 스승 곁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다. 하지만 그레이엄은 정중히 거절했다. 자네는 충분히 배웠네. 이제 나가서 자네만의 길을 걸어야 할 때야. 워렌은 실망했지만 스승의 뜻을 따랐다. 그는 오마하로 돌아가 아버지의 증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레이엄과의 연락은 계속됐다. 그는 정기적으로 편지를 보내 자신의 투자 분석을 공유했고 그레이엄은 날카로운 피드백으로 답했다. 이 교류는 워렌을 더욱 성장시켰다. 몇 년 후 그레이엄이 마음을 바꿨다. 그는 워렌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네를 내 회사에서 일하게 하고 싶네. 뉴욕으로 올 수 있겠나? 워렌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즉시 짐을 싸서 뉴욕으로 향했다. 그레이엄 뉴먼 회사에서 일하는 2년은 워렌에게 최고의 실전 교육이었다. 그는 매일 기업 보고서를 분석하고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내고 투자 결정을 내렸다. 그레이엄은 옆에서 지켜보며 조언했고 때로는 실수를 지적했다. 워렌은 그 시간 동안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그레이엄의 방식은 완벽했지만 그것이 유일한 길은 아니었다. 그레이엄은 주로 저평가된 자산에 집중했다. 재무제표상 가치는 있지만 시장이 무시한 기업들을 사는 것이었다. 하지만 워렌은 생각했다. 만약 정말 훌륭한 기업을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다면 어떨까? 이 질문이 훗날 그를 그레이엄을 넘어서게 만든 출발점이었다. 1956년 그레이엄은 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캘리포니아로 이사하며 투자 세계를 떠났다. 워렌은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섰다. 스승은 떠났지만 배운 것은 남았다. 그는 오마하로 돌아가 자신만의 투자 회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이름은 버핏 파트너십. 자본금은 친구와 가족들이 모은 10만 5천 달러였다. 그는 투자자들에게 약속했다. 나는 그레이엄이 가르친 원칙을 지킬 것입니다.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감정을 배제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약속을 지켰다. 13년간 버핏 파트너십은 연평균 29.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시장 평균은 7.4%였다. 워렌 버핏은 이제 더 이상 학생이 아니었다. 그는 스승의 가르침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든 투자자였다. 하지만 그는 결코 그레이엄을 잊지 않았다. 그는 훗날 이렇게 말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꼽으라면 아버지와 벤 그레이엄입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도덕을 가르쳤고 벤은 나에게 투자를 가르쳤습니다. 그레이엄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워렌은 매년 그의 무덤을 찾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워렌 버핏에게 단순히 투자 기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사고방식을, 철학을,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를 가르쳤다. 합리적이어라. 인내하라. 감정을 다스려라. 그리고 절대 원칙을 잃지 마라. 이 네 가지가 그레이엄이 워렌에게 남긴 유산이었다. 워렌 버핏은 훗날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되었지만 그 뿌리에는 항상 벤저민 그레이엄이 있었다. 스승은 제자에게 날개를 달아주었고 제자는 그 날개로 스승이 꿈꾸던 것보다 더 높이 날아올랐다. 그것이 진정한 가르침의 의미였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워렌 버핏과 벤저민 그레이엄의 이야기가 전설이 된 이유였다. 챕터 3. 단순함의 위대한 힘. 1960년대 초반, 월스트리트는 복잡함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다. 투자자들은 정교한 수학 모델을 자랑했고 경제학자들은 난해한 공식을 만들어냈다.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더욱 복잡한 분석이 가능해졌다고 믿었다. 누가 더 많은 변수를 고려하는가, 누가 더 정교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가가 경쟁의 기준이 되었다. 하지만 오마하로 돌아온 워렌 버핏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그는 사무실 벽에 간단한 문구를 걸어두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한 좌우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투자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원칙이었다. 워렌은 복잡함을 경계했다. 아니, 그는 복잡함을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복잡함 뒤에는 늘 불확실성이 숨어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불확실성은 투자자의 가장 큰 적이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워렌에게 최신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했다. 이 회사는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후면 엄청난 가치를 가질 거야. 친구는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복잡한 기술 용어들이 쏟아졌다. 워렌은 조용히 듣다가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 기술을 이해하지 못해. 10년 후 그 기업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어. 그러니 투자할 수 없어. 친구는 답답해했다. 워렌, 넌 너무 보수적이야. 세상은 변하고 있어.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해. 하지만 워렌은 단호했다. 나는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 게 아니야. 다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돈을 걸지 않을 뿐이야. 그게 나의 원칙이야. 이 원칙은 그가 스스로에게 설정한 능력의 범위 서컬 오브 컴퍼틴스라는 개념에서 비롯되었다. 워렌은 믿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이 잘 이해하는 영역이 있다. 그 영역 안에서는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그 밖으로 나가면 추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그 경계를 아는 것이었다. 천재가 되려고 노력하지 마라. 대신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히 파악하라. 워렌은 자신의 능력의 범위를 명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제조업, 보험업, 소비재 기업을 이해했다.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들이었다. 반면 첨단 기술, 생명공학, 복잡한 금융 파생 상품은 그의 영역 밖이었다. 그는 그것들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단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뿐이었다. 1960년대 후반, 많은 투자자들이 나이프티, 피프티, 니프티, 피프티라 불리는 쉰개 성장주에 열광했다. IBM, 제록스, 폴라로이드 같은 당대 최고의 기술 기업들이었다. 사람들은 이 주식들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믿었다.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워렌의 친구들도 모두 그 열풍에 동참했다. 하지만 워렌은 참여하지 않았다. 그는 그 기업들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물었다. 이 주식의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 내가 계산할 수 있는가? 답은 아니오였다. 미래의 기술 변화를 예측할 수 없었고 경쟁 구도가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었으며 따라서 내재 가치를 정확히 산출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투자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다. 버핏은 시대에 뒤떨어졌어. 여전히 구식 기업만 보고 있어. 하지만 1970년대 초 버블이 꺼졌다. 나이프티 피프티 주식들은 7,090% 폭락했다. 워렌을 비웃던 사람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반면 워렌은 자신이 이해하는 기업에만 투자했기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냈다. 그는 투자자들에게 편지를 썼다. 나는 천재가 아닙니다. 나는 단지 내가 이해하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것이 나를 실패로부터 지켜준 유일한 비결입니다. 워렌의 단순함은 투자 대상 선정에만 그치지 않았다. 그의 분석 방법도 놀라울 만큼 단순했다. 그는 복잡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 계산기 하나면 충분했다. 그가 보는 것은 몇 가지였다. 기업이 지속적으로 이익을 내는가? 부채는 적절한가? 경영진은 정직한가? 제품이나 서비스는 10년 후에도 필요한가? 어느 날 한 기자가 물었다. 당신은 왜 복잡한 재무 모델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워렌은 미소 지었다. 만약 한 기업을 이해하는 데 복잡한 수학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내가 투자해서는 안 되는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진짜 좋은 투자 기회는 간단합니다.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해야 합니다. 그는 실제로 그 원칙을 지켰다.
1970년대 월에는 시즈 캔디즈라는 초콜릿 회사를 인수했다.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단순했다. 맛있는 초콜릿을 만들어 크리스마스와 발렌타인데이에 판다. 사람들은 매년 같은 브랜드를 찾는다. 원가는 낮고 브랜드 충성도는 높다. 월에는 이것을 한눈에 이해했다. 이 회사는 30년 후에도 똑같이 운영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초콜릿을 선물할 테니까요. 그의 예측은 정확했다. 시즈 캔디는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이익을 냈고 버크셔 해서웨이의 핵심 자산이 되었다. 이것이 단순함의 힘이었다. 복잡한 분석 없이도 상식만으로 훌륭한 투자를 할 수 있었다. 반대로 월에는 복잡한 비즈니스를 피했다. 1990년대 후반 인터넷 붐이 일었다. 닷컴 기업들의 주가가 천문학적으로 치솟았다. 수익은 없지만 미래 가능성만으로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모든 투자자가 인터넷 주식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월에는 또다시 관망했다. 사람들이 물었다. 버핏, 당신은 왜 인터넷 주식을 사지 않습니까? 이것이 미래입니다. 그는 차분히 답했다. 나는 인터넷이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어떤 회사가 살아남을지, 누가 돈을 벌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지 않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이 터졌다. 수많은 인터넷 기업이 사라졌고 투자자들은 수천억 달러를 잃었다. 다시 한번 워렌의 단순함이 옳았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건드리지 않았기에 화를 면했다. 워렌의 단순함은 그의 생활 방식에도 반영되었다. 그의 사무실은 작고 소박했다. 화려한 모니터도 최신 장비도 없었다. 책상 위에는 연차 보고서 몇 권과 신문, 그리고 오래된 계산기가 전부였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루틴을 따랐다. 아침에는 신문을 읽고 오후에는 기업 보고서를 검토했다. 누군가 물었다. 당신의 하루 일과는 무엇입니까? 월에는 웃으며 답했다. 읽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투자란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많이 읽고 깊이 생각하고 현명하게 판단하면 됩니다. 그는 자신의 투자 결정을 설명할 때도 단순했다. 1988년 월에는 코카콜라 주식에 10억 달러를 투자했다. 사람들이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매일 코카콜라를 마십니다. 이 브랜드는 100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100년간 사랑받을 것입니다. 이익률은 높고 경영진은 훌륭합니다. 그래서 샀습니다. 5문장.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그 단순함 뒤에는 수백 시간의 연구와 분석이 숨어 있었다. 월에는 코카콜라의 역사를, 재무구조를, 경쟁 환경을, 경영진의 능력을 철저히 파악했다. 그리고 그 모든 복잡한 정보를 단순한 결론으로 정리했다. 이것은 좋은 투자다. 이것이 워렌의 천재성이었다. 그는 복잡함을 단순함으로 바꿀 줄 아는 사람이었다. 세상은 복잡하지만 본질은 단순하다. 좋은 기업은 좋은 제품을 만들고 고객을 만족시키고 꾸준히 이익을 낸다. 그것만 확인하면 됐다. 나머지는 잡음에 불과했다. 월에는 자주 말했다. 투자에서 IQ 160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IQ 130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을 조절하고 단순함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그는 천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천재성은 바로 이것이었다. 복잡함의 유혹을 뿌리치고 단순함을 지킬 용기를 가진 것. 2020년 월에는 90세가 되었다. 그는 여전히 같은 원칙을 따랐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암호화폐가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물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는 단호하게 답했다. 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어떤 가치를 만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의 일관성은 놀라웠다. 60년간 그는 한 번도 자신의 원칙을 어기지 않았다. 유행을 쫓지 않았고 복잡함에 굴복하지 않았으며 단순함을 고집했다. 그리고 그 단순함이 그를 세계 최고의 투자자로 만들었다.
워렌 버핏이 증명한 것은 명확했다. 성공은 복잡함에서 오지 않는다. 성공은 단순함에서 온다. 자신이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모르는지 명확히 아는 것. 이해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 그리고 그 단순한 원칙을 평생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워렌 버핏이 세상에 남긴 가장 위대한 교훈이었다. 천재가 아니어도 괜찮다. 단순함을 지킬 용기만 있으면 된다. 챕터 4. 공포 속에서 용기를 사다. 1962년 10월 쿠바 미사일 위기. 세계는 핵전쟁 직전까지 갔다. 미국과 소련이 대치하며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다. 주식시장은 패닉에 빠졌다. 투자자들은 너도 나도 주식을 던졌다. 다우존스 지수는 연일 폭락했다. 오마하의 작은 사무실. 32살의 워렌 버핏은 조용히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기업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다.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다. 투자자들의 불안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버핏, 우리 돈을 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게 끝입니다. 워렌은 차분하게 답했다. 전쟁이 일어나면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지금은 매수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계산기를 두드렸다. 훌륭한 기업들의 주가가 3040% 떨어져 있었다. 본질적 가치는 변하지 않았는데 공포 때문에 가격만 폭락한 것이었다. 워렌은 미소 지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그는 투자자들에게 편지를 썼다.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십시오.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지십시오. 이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장의 본질을 꿰뚫는 철학이었다. 시장은 늘 극단으로 흐른다. 낙관이 지나치면 버블이 되고 비관이 지나치면 패닉이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감정의 물결에 휩쓸린다. 시장이 오르면 안심하고 사들이고 시장이 떨어지면 공포에 질려 판다. 하지만 진짜 투자자는 정반대로 움직인다. 쿠바 미사일 위기가 해결되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시장은 빠르게 회복되었다. 워렌이 바닥에서 산 주식들은 몇 달 만에 50% 이상 상승했다. 공포 속에서 용기를 낸 사람만이 보상을 받았다. 1973년 미국은 또 다른 위기를 맞았다. 오일 쇼크였다. 중동 전쟁으로 석유 가격이 4배로 폭등했다. 경제는 침체에 빠졌고 인플레이션은 치솟았다. 주식시장은 1973년부터 1974년까지 2년간 45% 폭락했다. 투자자들은 절망했다. 주식시장은 끝났다는 말이 나돌았다. 월스트리트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베테랑 투자자들조차 이번은 다르다고 말했다. 경제 구조 자체가 바뀌었으니 이전의 법칙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펀드 매니저들은 고객들의 환매 요청에 시달렸다.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확정하고 시장을 떠났다. 하지만 워렌 버핏은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그는 매수 버튼을 눌렀다. 워싱턴 포스트, 가이코 보험, 다양한 우량 기업들의 주식을 샀다. 그의 파트너들은 걱정했다. 워렌, 바닥이 어디인지 어떻게 압니까?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워렌은 답했다. 나는 바닥을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치 있는 것을 싸게 살 뿐입니다. 시장이 더 떨어진다면 더 많이 사면 됩니다. 그는 워싱턴 포스트의 사례를 설명했다. 이 회사의 가치는 최소 4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8천만 달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짜리 지폐를 20센트에 파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그것을 사는 것뿐입니다. 그의 논리는 명확했다. 시장의 단기적 변동은 소음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 본질적 가치다. 워싱턴 포스트는 여전히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사였다. 수익성도 좋았고 경영진도 훌륭했다. 오일 쇼크가 신문의 가치를 바꿀 수는 없었다. 단지 두려움에 질린 투자자들이 가격을 끌어내렸을 뿐이었다. 워렌은 워싱턴 포스트의 발행인 캐서린 그레이엄에게 편지를 썼다. 당신 회사의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보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더 많이 살 수 있으니까요.
그레이엄은 이 이상한 투자자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다. 모두가 도망칠 때 혼자 걸어 들어오는 사람이었다. 몇 년 후 시장은 회복되었다. 워렌이 산 워싱턴 포스트 주식은 10배 이상 올랐다. 그의 투자 철학이 또다시 증명된 순간이었다. 1987년 10월 19일 블랙 먼데이. 역사상 최악의 주가 폭락이었다. 다우존스 지수는 하루 만에 22.6% 폭락했다. 5천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거래소는 아비규환이었다. 트레이더들은 비명을 질렀고 컴퓨터 시스템은 마비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1929년 대공황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고 두려워했다. 워렌은 그날도 평소처럼 사무실에 있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미국 경제의 본질이 하루 만에 20% 나빠졌는가? 아니다. 기업들의 가치가 갑자기 떨어진 것인가? 아니다. 단지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을 뿐이다. 그는 계산기를 들었다. 우량 기업들의 주가가 터무니없이 낮아져 있었다. 내재 가치 대비 6070% 수준이었다. 그는 전화기를 들어 중개인에게 말했다. 매수 주문을 넣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다. 미쳤습니까?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데 왜 사십니까? 워렌은 차분히 답했다. 바로 그래서 삽니다. 모두가 팔 때가 살 때입니다. 그는 투자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시장이 공포에 떨 때야말로 가장 큰 기회입니다. 공포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가격을 왜곡시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분석에 따라 움직입니다. 좋은 기업은 여전히 좋은 기업입니다. 단지 가격이 싸졌을 뿐입니다. 며칠 후 시장은 안정을 되찾았다. 한 달 후에는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워렌이 바닥에서 산 주식들은 빠르게 수익을 냈다. 그는 다시 한번 증명했다. 공포는 적이 아니라 친구다. 다른 사람들의 공포가 당신에게 기회를 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번에는 달랐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고 AIG가 무너졌으며 전체 금융 시스템이 붕괴 직전이었다. 경제학자들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위기라고 경고했다. 실업률은 치솟았고 부동산 가격은 폭락했다. S&P 500 지수는 50% 이상 떨어졌다. 이번에는 워렌도 손실을 입었다. 그가 보유한 주식들도 가치가 크게 하락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골드만삭스에 50억 달러를 투자했다. 제너럴 일렉트릭에 30억 달러를 투자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미쳤다고 생각했다. 버핏조차 이번에는 잘못 판단한 것 아닌가. 하지만 워렌은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뉴욕타임스에 기고문을 썼다. 제목은 미국을 살아바이 어메러컨. I am 였다. 나는 미국을 믿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겪고 있지만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미국 경제는 회복될 것이고 기업들은 다시 성장할 것입니다. 남들이 욕심부릴 때 나는 조심했습니다. 지금 남들이 두려워할 때 나는 욕심을 냅니다. 그의 글은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생각했다. 워렌 버핏이 움직인다면 아직 희망이 있는 것 아닐까? 그의 투자는 시장에 신뢰를 주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번 것이 아니라 공포에 휩싸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 것이었다. 2년 후 시장은 회복되기 시작했다. 골드만삭스와 제너럴 일렉트릭 투자는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냈다. 워렌은 다시 한번 옳았다. 그는 말했다. 위기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회복도 반복됩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시장은 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워렌의 이런 투자 방식은 단순한 기회주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진심으로 믿었다. 좋은 기업은 위기를 견딘다. 시간이 지나면 가치는 인정받는다. 그리고 가장 큰 수익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 태어난다. 그는 자주 말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 지능이 아니라 기질입니다. 남들이 패닉에 빠질 때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성공을 결정합니다. 워렌은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공포를 환영했다. 왜냐하면 공포는 가격을 왜곡시키고
왜곡된 가격은 기회를 만들기 때문이었다. 그는 위기가 올 때마다 같은 질문을 했다. 이 기업의 본질적 가치가 변했는가? 10년 후에도 사업을 잘할 것인가? 경영진은 여전히 유능한가? 답이 예라면 그는 샀다. 주가가 얼마나 떨어지든 시장이 얼마나 비관적이든 상관없었다. 그는 기업을 샀지 주가를 산 것이 아니었다. 워렌 버핏이 증명한 것은 명확했다. 부는 공포 속에서 태어난다. 남들이 도망칠 때 걸어 들어갈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진짜 기회를 잡는다. 하지만 그 용기는 무모함이 아니다. 그것은 철저한 분석과 확고한 신념에서 나온다.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라. 이 말은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을 가장 잘 요약한 문장이다. 그리고 그는 평생 이 원칙을 지켰다. 그 결과 그는 위기마다 기회를 만들었고 공포 속에서 부를 창조했다. 이것이 바로 워렌 버핏이 전설이 된 이유였다. 챕터 5. 돈보다 중요한 건 명성과 신뢰. 1991년 살로몬 브라더스 스캔들. 월스트리트를 뒤흔든 사건이었다.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살로몬 브라더스가 국채 입찰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회사는 존폐 위기에 처했고 정부는 영업 정지를 검토했다. 8,000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였다. 워렌 버핏은 살로몬 브라더스의 최대 주주였다. 그는 수억 달러를 투자한 상태였다. 스캔들이 터지자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다. 버핏은 손실을 최소화하고 빠져나갈 것이다. 하지만 워렌은 정반대로 움직였다. 그는 즉시 뉴욕으로 날아가 임시 회장직을 맡았다. 61세의 나이에 그는 하루 16시간씩 일하며 회사를 살리기 위해 뛰어다녔다. 사람들이 물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당신은 이미 부자입니다. 그냥 손을 떼도 되지 않습니까? 워렌은 단호하게 답했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의 문제입니다. 나는 이 회사에 투자했습니다. 그것은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내 이름을 걸었고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의회 청문회에 출석했다. 카메라 수십 대가 그를 향했다.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다. 워렌은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했다. 우리는 실수했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약속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꿀 것입니다. 그의 진정성이 통했다. 의원들은 그의 태도에 감명받았다. 정부는 살로몬 브라더스에게 기회를 주었다. 워렌은 9개월간 회사를 정상화시킨 후 물러났다. 그가 떠날 때 직원들은 박수로 그를 배웅했다. 그는 돈보다 더 큰 것을 지켜냈다. 바로 신뢰였다. 이 사건 이후 워렌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모든 임직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20년 걸려 쌓은 평판은 5분이면 무너집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한다면 당신의 행동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이 워렌 버핏의 철학을 요약했다. 그에게 명성은 자산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존재의 이유였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했다. 워렌은 어린 시절부터 이것을 배웠다. 그의 아버지 하워드 버핏은 정직함의 화신이었다. 하워드는 증권 중개인이었지만 절대 고객을 속이지 않았다.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일을 했다. 어린 워렌은 아버지를 보며 배웠다. 정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1960년대 워렌이 버핏 파트너십을 운영할 때였다. 한 투자자가 물었다. 올해 수익률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워렌은 답했다. 저는 약속할 수 없습니다. 다만 두 가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나는 당신의 돈을 내 돈처럼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둘째, 나는 절대 당신을 속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이 약속을 철저히 지켰다. 13년간 버핏 파트너십을 운영하면서 그는 단 한 번도 투자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실적이 나쁠 때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보고했다. 올해는 시장보다 못했습니다. 이유는 이러이러합니다. 투명성이 그의 최우선 원칙이었다.
1969년 월에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다. 버핏 파트너십을 해산한 것이다. 이유는 간단했다. 더 이상 좋은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없습니다. 시장이 과열되어 있어 제가 약속한 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투자자들의 돈을 돌려주었다. 사람들은 충격받았다. 왜 그만두십니까? 계속하면서 수수료만 받아도 엄청난 수입인데요. 월에는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투자자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나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남의 돈을 운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결정은 그의 명성을 더욱 높였다. 사람들은 깨달았다. 이 사람은 돈보다 원칙을 중시한다. 투자자들은 실망하기는커녕 감동했다. 그들은 워렌이 다시 투자를 시작할 때를 기다렸다. 1970년대 워렌은 버크셔 해서웨이를 중심으로 다시 투자를 시작했다. 그는 주주들에게 매년 편지를 썼다. 이 편지는 전설이 되었다. 워렌은 숫자만 나열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판단의 근거를, 그리고 실수까지도 솔직하게 공유했다. 한 번은 이렇게 썼다. 올해 저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어라는 기업을 너무 비싸게 샀습니다. 제 판단이 잘못되었고 그로 인해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숨기지 않았다. 이런 솔직함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워렌은 경영진을 선택할 때도 정직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그가 기업을 인수할 때 사람들이 물었다. 왜 실사도 딜러전스를 그렇게 간단히 하십니까? 워렌은 답했다. 나는 사업 모델보다 사람을 봅니다. 경영진이 정직하다면 나머지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이 거짓말쟁이라면 아무리 좋은 사업도 실패합니다. 그는 한 번은 이런 말을 했다. 세 가지 자질을 찾습니다. 성실성 인테그러티, 지능 인텔러전스, 에너지. 그런데 첫 번째가 없으면 나머지 둘은 오히려 당신을 망칩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부지런해도 위험했다. 1980년대 워렌은 네브래스카 퍼니처 마트 너브래스카 퍼니처 마트를 인수했다. 창업자는 로즈 블럼킨 로즈 BLUMKIN이라는 러시아 이민자 여성이었다. 그녀는 계약서를 읽을 줄도 몰랐다. 워렌은 그녀와 악수만 하고 6천만 달러를 지불했다. 계약서도 변호사도 없었다. 사람들이 놀라며 물었다. 계약서도 없이 어떻게 그런 큰 돈을 쓸 수 있습니까? 워렌은 미소 지었다. 로즈 부인과의 악수는 100페이지 계약서보다 더 확실합니다. 그녀는 평생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의 판단은 옳았다. 로즈 부인은 90세가 넘어서까지 회사를 훌륭하게 경영했다. 워렌과 그녀 사이에는 단 한 번의 분쟁도 없었다. 신뢰가 모든 것을 대신했다. 워렌은 직원들에게도 같은 원칙을 요구했다. 그는 말했다.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의 이름을 위해 바르게 행동하라. 버크셔 해서웨이는 언젠가 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너의 평판은 평생 너를 따라다닌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만약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망설여진다면 이렇게 생각하라. 내일 신문 일면에 이 결정이 실린다면 부끄럽지 않을까? 만약 부끄럽다면 하지 마라. 이런 철학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문화가 되었다. 회사는 60년 넘게 단 한 번의 큰 스캔들도 없었다. 이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 수십 개의 자회사, 수십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대기업에서 말이다. 2010년대 한 기자가 물었다.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은 무엇입니까? 워렌은 망설이지 않고 답했다. 나의 평판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평판만은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잃으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제로 평판을 지키기 위해 개인적 손해도 감수했다. 한 번은 버크셔가 투자한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다. 법적 책임은 없었지만 도덕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워렌은 수백만 달러를 들여 문제를 해결했다. 법적 책임이 없어도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투자자들 중 일부는 불만을 표했다. 왜 우리 돈을 그런 데 씁니까? 워렌은 단호했다. 버크셔의 평판은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자산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데 드는 비용은 투자입니다. 손실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깨달았다. 워렌이 옳았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평판은 경쟁 우위가 되었다. 기업들이 자신의 회사를 팔 때 버크셔를 선호했다. 왜냐하면 워렌이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악의적 인수를 하지 않았고 직원들을 함부로 해고하지 않았으며 창업자의 유산을 존중했다. 워렌은 말했다. 신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중요합니다. 매 순간 옳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의 삶 자체가 이 철학의 증거였다. 9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큰 스캔들에 연루되지 않았다. 사기를 치지 않았고 내부자 거래를 하지 않았으며 주주들을 속이지 않았다. 이것은 월스트리트에서 거의 불가능한 기록이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졌다. 버크셔 해서웨이도 손실을 입었다. 주가는 크게 떨어졌다. 일부 투자자들이 비판했다. 버핏은 늙었다.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다. 하지만 워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주주총회에서 말했다. 여러분이 저를 믿고 투자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단기 실적보다 장기 가치를, 영리함보다 정직을 우선합니다. 이것이 제가 60년간 지켜온 방식이고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일관성이 다시 한번 신뢰를 얻었다. 투자자들은 남아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았다. 워렌 버핏은 그들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워렌 버핏이 증명한 것은 명확했다. 진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타인의 신뢰 속에 있다. 돈은 왔다 갔다 하지만 평판은 평생 간다. 그리고 그 평판이야말로 어떤 위기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진짜 자산이다. 20년 걸려 쌓은 신뢰는 5분이면 무너진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당신의 행동은 달라질 것이다. 이것이 워렌 버핏이 평생 지킨 원칙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그를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존경받는 인물로 만든 이유였다. 챕터 6. 검소함과 만족의 미학. 2006년 포브스 선정 세계 2위 부자 워렌 버핏의 하루가 시작된다. 그는 오마하 파남 거리 5505번지에 있는 집에서 눈을 뜬다. 이 집은 1958년에 31,500달러를 주고 산 것이다. 거의 50년이 지났지만 그는 이사할 생각이 없다. 총 자산 440억 달러의 남자가 사는 집치고는 너무나 평범했다. 5개의 침실, 소박한 정원, 그리고 낡은 울타리. 한 기자가 물었다. 왜 더 큰 집으로 이사하지 않으십니까? 워렌은 웃으며 답했다. 나는 이 집이 좋습니다. 여기서 아이들을 키웠고 많은 추억이 있습니다. 더 큰 집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침 6시 45분, 워렌은 부엌으로 내려간다. 아침 식사는 단순하다. 시리얼이나 토스트, 그리고 체리 코크. 그의 식단은 10대 청소년 수준이었다. 한 번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미국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먹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건강을 걱정하며 조언했다. 더 건강한 음식을 드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워렌은 대답했다. 나는 통계를 봤습니다. 사망률이 가장 낮은 연령대가 6살입니다. 그래서 나는 6살 아이처럼 먹기로 했습니다. 농담이었지만 그의 철학을 담고 있었다. 그는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따랐다. 7시 30분, 워렌은 차를 몰고 출근한다. 그의 차는 캐딜락이었는데 최신형이 아니었다. 그는 몇 년에 한 번씩 차를 바꿨지만 언제나 실용적인 모델을 선택했다. 운전기사도 없었다. 내가 왜 운전기사가 필요합니까? 나는 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시간에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출근길에 그는 맥도날드에 들른다. 아침 식사를 더 하려는 것이 아니라 커피를 사기 위해서였다. 그는 드라이브스루에서 주문한다. 가격은 2.61달러 또는 2.95달러 또는 3.17달러. 그는 자신의 기분에 따라 메뉴를 고른다고 농담했다. 시장이 좋으면 3.17달러짜리를 사고 나쁘면 2.61달러로 만족합니다.
이 일화가 언론에 알려지자 사람들은 놀랐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맥도날드 커피를 마신다니. 하지만 워렌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왜 스타벅스에서 $5를 쓰겠습니까? 맥도날드 커피도 맛있는데요. 사무실에 도착하면 그의 하루 일과가 시작된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본사는 오마하 다운타운의 작은 건물이었다. 전체 직원은 25명 남짓. 수천억 달러 자산을 운용하는 회사치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작았다. 워렌의 사무실은 더욱 소박했다. 화려한 장식도 최신 기술도 없었다. 책상, 의자, 서류 캐비닛, 그리고 오래된 전화기가 전부였다. 그는 컴퓨터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이메일도 보내지 않았다. 나는 종이와 펜이 편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연차 보고서와 신문이 쌓여 있었다. 그는 하루에 56시간을 읽는데 사용했다. 나의 일은 읽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워렌은 간단히 먹었다. 주로 햄버거와 감자튀김, 그리고 체리 코크. 그는 외식을 즐겼지만 비싼 레스토랑을 찾지 않았다. 오마하의 작은 식당들을 자주 찾았다. 한 번은 친구들과 함께 스테이크 하우스에 갔다. 계산서가 나오자 모두 워렌이 낼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워렌은 쿠폰을 꺼냈다. 오늘은 할인이 됩니다. 친구들은 폭소를 터뜨렸다. 워렌의 검소함은 단순한 인색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철학이었다. 그는 진심으로 믿었다. 돈을 많이 쓴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진짜 행복은 단순함과 만족에서 온다. 그는 자주 말했다. 내가 100채의 집을 가진다고 해서 더 행복해질까요? 나는 한 번에 한 곳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10대의 차를 가진다고 해서 달라질까요? 나는 한 번에 한 대만 탈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워렌의 친구인 빌 게이츠가 그를 방문했다. 빌은 당시 최고의 부자였고 워렌은 2위였다. 두 사람은 오마하의 작은 식당에서 치즈버거를 먹었다. 빌은 워렌의 집을 보고 놀랐다. 이렇게 소박한 집에서 사시는군요. 워렌은 웃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다 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만남 이후 빌 게이츠는 워렌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 그는 후에 말했다. 워렌은 나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부는 소유가 아니라 자유라는 것을요. 워렌의 검소함은 옷차림에서도 드러났다. 그는 비싼 정장을 입지 않았다. 한 벌에 수백 달러짜리 기성복을 선호했다. 넥타이도 특별하지 않았다. 한 번은 한 청년이 자선 경매에서 워렌과의 점심 식사권을 263만 달러에 낙찰받았다. 그 청년은 워렌에게 명품 지갑을 선물했다. 하지만 몇 년 후 다시 만났을 때 워렌은 여전히 낡은 지갑을 쓰고 있었다. 이 지갑이 편합니다. 새 지갑은 딱딱해서요. 그는 사치품에 관심이 없었다. 요트도 개인 전용기도 별장도 없었다. 물론 버크셔는 전용기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워렌은 필요할 때만 사용했다. 비행기는 도구입니다. 과시용이 아닙니다. 워렌의 이런 모습은 때로 비판을 받았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그렇게 살면 경제에 도움이 안 됩니다. 돈을 써야 경제가 돌아갑니다. 하지만 워렌은 동의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필요하지 않은 것에 돈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그 돈으로 더 의미 있는 일을 합니다. 그가 말하는 의미 있는 일은 투자와 기부였다. 그는 돈을 낭비하지 않았지만 투자에는 과감했다. 좋은 기회가 있으면 수십억 달러를 쓰는 것도 망설이지 않았다. 또한 자선 활동에는 아낌없이 기부했다. 2006년 그는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빌앤멀린다 게이츠 재단에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금액은 370억 달러.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 기부였다. 사람들이 물었다. 그렇게 많은 돈을 기부하고도 여전히 맥도날드 커피를 마시십니까? 워렌은 웃으며 답했다. 물론입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삶을 삽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워렌에게 부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다. 그는 돈을 모으는 것을 즐겼지만 그것으로 사치를 누리려 하지 않았다. 그가 원한 것은 단순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그의 꿈이었고
그는 그 꿈을 이루었다. 나는 매일 아침 춤추는 기분으로 일하러 갑니다.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며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워렌의 검소함은 가족에게도 이어졌다. 그는 자녀들에게 막대한 유산을 남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나는 아이들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을 만큼은 주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은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자녀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개척하기를 원했다. 딸 수지는 말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치관입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는 법, 만족하는 법, 그리고 베푸는 법을요. 워렌은 9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같은 집에서 살았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말했다. 사람들은 내가 더 큰 집, 더 비싼 차, 더 화려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완벽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며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의 철학은 명확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만족에서 온다. 부자가 되는 것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것이다. 진짜 자유는 무엇이든 살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을 사지 않는 지혜에서 온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워렌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워렌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중요한 것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인 이유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워렌 버핏의 검소함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철학이었다. 그는 증명했다. 진짜 부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그리고 진짜 성공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진 모든 것을 원하는 것이라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내가 좋아하는 곳에서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 무슨 행복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이 워렌 버핏의 검소함과 만족의 미학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그를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현자로 만든 이유였다. 챕터 7. 마지막 유산돈이 아닌 철학을 남기다. 2006년 6월 25일 뉴욕 공립도서관. 76세의 워렌 버핏이 기자회견장에 섰다. 그의 발표는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는 자신의 재산 대부분인 370억 달러를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수혜자는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과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재단들이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 기부였다. 기자들이 물었다. 왜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습니까? 워렌은 차분하게 답했다. 나는 운이 좋았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재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돈은 온전히 나의 것이 아닙니다. 사회가 나에게 준 것이고 나는 그것을 사회에 돌려주는 것뿐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나는 복권 난자 이론 오베리언 라터리를 믿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이미 복권을 뽑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어떤 가정에 어떤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가. 나는 대박 복권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노력의 결과만은 아닙니다. 운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그 행운을 나눠야 합니다. 이 발표는 전 세계에 파장을 일으켰다. 많은 부자들이 워렌의 결정을 보며 감동받았다. 빌 게이츠는 눈물을 흘렸다. 워렌은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이 돈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 말입니다. 워렌의 기부는 조건부였다. 그는 매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의 일정 비율을 기부하되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기부금이 실제로 사용되기를 원했다. 나는 죽은 후에 동상이 세워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이 결정은 워렌이 오랫동안 생각해온 것이었다. 그는 1950년대부터 이미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내가 돈을 더 잘 불릴 수 있다면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다.
$1를 지금 기부하는 것보다 $10로 만들어서 나중에 기부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으니까요. 그는 평생 복리의 마법을 믿었고 그것을 기부에도 적용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만약 그가 젊었을 때 모든 돈을 기부했다면 몇백만 달러에 불과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기다렸고 수십 년간 돈을 불렸고 결국 수백억 달러를 기부할 수 있게 되었다. 워렌의 기부 철학은 명확했다. 나는 내 자녀들에게 왕국을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왕국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각각 수십억 달러씩을 물려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에게 충분한 교육과 기회를 주었고 나머지는 스스로 개척하도록 했다. 딸 수지 버핏은 말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결정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자립심과 목적의식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수백억 달러를 물려주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워렌은 2010년 빌 게이츠와 함께 기빙 플래지 더 기빙 플래지를 시작했다. 이것은 세계의 부자들에게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권유하는 캠페인이었다. 출범 당시 40명이 서명했고 이후 수백 명이 동참했다. 이들의 약속 금액은 수천억 달러에 달했다. 워렌은 부자들에게 편지를 썼다. 기부는 희생이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의 1%도 쓰지 못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나머지 99%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그는 자주 이런 이야기를 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햄버거를 하루에 3개 먹는다고 칩시다. 네 번째 햄버거가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배탈이 날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수준 이상은 행복을 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으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워렌의 철학은 단순히 돈을 나누는 것을 넘어섰다. 그는 지혜를 나누고자 했다. 매년 5월, 그는 오마하에서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를 열었다. 이 총회는 자본주의의 우드스톡이라 불렸다. 전 세계에서 4만 명 이상이 모였다. 그들은 투자 조언을 듣기 위해서만 온 것이 아니었다. 워렌의 삶의 철학을 배우기 위해 왔다. 워렌은 6시간 동안 쉬지 않고 질문에 답했다. 투자에 관한 것도 있었지만 인생에 관한 것도 많았다.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실패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합니까? 워렌은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했다. 한 번은 한 청년이 물었다.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워렌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2가지입니다. 첫째,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 둘째, 당신이 경멸하는 사람의 특성을 피하십시오. 그것만 기억하면 당신은 성공할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도 있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워렌은 망설이지 않고 답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것입니다. 돈이 얼마나 많든 명예가 얼마나 높든 사랑받지 못한다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내가 아는 가장 불행한 사람들은 돈은 많지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내가 아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돈은 많지 않지만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는 명확합니다. 2020년 월에는 90세가 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세계를 휩쓸었다. 경제는 위기에 빠졌고 사람들은 불안해했다. 월에는 다시 한번 메시지를 전했다. 미국은 이 위기를 극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왔습니다. 남북전쟁, 대공황, 세계대전,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다. 90년을 살면서 수많은 위기를 목격했고 모두 극복되는 것을 봤기 때문이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역사는 낙관주의자 편입니다. 월에는 여전히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났다. 신문을 읽고 보고서를 검토하고 생각했다. 그의 하루는 6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일을 사랑했다.
내가 100살까지 산다면 100살까지 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일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물었다. 은퇴 계획은 없으십니까? 워렌은 웃으며 답했다. 내가 왜 은퇴를 합니까? 나는 매일 아침 춤추는 기분으로 일하러 갑니다. 사랑하는 일을 그만둘 이유가 없습니다. 2023년 월에는 자신의 유언을 공개했다. 그는 남은 재산 전부를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했다. 자녀들에게는 각각 소액의 유산만 남겼다. 나는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왕국을 물려주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장례식에 대한 지침도 남겼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화려한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평범한 삶을 살았고 평범하게 떠나고 싶습니다. 그는 무덤의 거창한 비문도 원하지 않았다. 그저 이름과 생몰연도면 충분했다. 워렌 버핏이 남기고자 하는 유산은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철학이었다. 정직하게 살아라. 단순함을 유지하라.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판단하라. 인내하라. 검소하라. 나눠라.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고 사랑받아라. 한 인터뷰에서 그는 말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기를 바라느냐고요? 간단합니다. 그는 선생님이었다라고 기억되고 싶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돈 버는 법만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삶을 사는 법을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명확했다. 성공한 인생이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사랑받았느냐로 측정된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진짜 유산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당신이 남긴 영향이다. 워렌 버핏은 증명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돈으로가 아니라 원칙으로. 권력으로가 아니라 신뢰로. 화려함으로가 아니라 단순함으로. 그는 90년 넘게 살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원칙을 어기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일관성이 그를 전설로 만들었다. 2024년 현재 94세의 워렌 버핏은 여전히 오마하에서 산다. 여전히 같은 집에서,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여전히 같은 철학으로. 그의 하루는 단순하다. 읽고 생각하고 결정한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다. 그는 자주 말한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살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입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워렌 버핏의 진짜 부의 공식은 단순하다. 정직하게 일하고 현명하게 기다리고 감사하며 나누는 삶. 그것이 전부다. 돈은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다. 진짜 목적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다. 성공한 인생이란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받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이 워렌 버핏 철학의 핵심이다. 이것이 그가 90년 넘게 지켜온 진리이며 그가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유산이다. 돈이 아닌 철학을, 재산이 아닌 지혜를, 왕국이 아닌 가르침을. 그것이 바로 워렌 버핏이 불멸의 전설이 된 이유다.